분명히 후대에 그 첨가된 것 같은 그 맞지마니까 했는데 한 줄을 인용하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인용하면서 뭐 당신의 얘기는 틀렸다라거나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초기 불교 경전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항상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확률상 원래 붓다의 직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한 경전의 인용은 사실은 어떤 증거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발 물러난 태도가 필요한 게, 이 얘기는 사실은 100년 전부터 학계에 나오던 얘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런 강의들을 거쳐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자칼과 거북, 힌두교, 자이나교의 불교의 앙상블이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아마 조금 초기 불교 경전을 보시는 분들이면은 자칼과 거북에 대한 비유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힌두교와 자이나교에도 공통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변화하는 과정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그 초기 불교에서 이제 비유들이 바뀌고 또 그 마음의 개념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 설명되는 그런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게 했던 것처럼 그 초기 경전에 이제 오래된 부분들 보면은 그 감각기관이 욕망의 주체라고 하는 그런 비유들을 들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6가지 동물에 관한 그 비유의 경전들을 보면은 그 요런 이제 6가지 동물들의 이제 비유를 들면서 감각기관 자체가 스스로 욕망을 지니고 있는 주체처럼 표현이 되고, 그거를 이제 딱 붙잡아야 된다라는 종류의 비유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는 게, 처음에는 사실은 마나스나 이제 그 다르마처럼 12처 체계가 그 초기 불교의 제일 오래된 층에서는 이제 형성되지 않았다가 사실은 경전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요 6가지 이제 아니비설 신이가 이제 포함된 이제 12처 체계가 완성이 되고, 이후에 마나스가 나머지 5군을 이제 통솔하는 형태로 변화를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욕망이 이제 소실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엘라파트라의 설화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이제 5군만 이렇게 있는 체계에서 보면은 그 반자 까마구나라고 해서 5가지 욕망의 대상이라는 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게 방금 봤던 6가지 동물의 비유고,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불교의 체계와 같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자이나교나 힌두교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이 양상들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요 과정에서 항상 마라라는 게 등장을 해서 마라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라는 것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듯이 마자라는 글자는 원래 없던 글자예요. 중국에 없던 글자고, 뭐 빠르면 5세기, 늦어도 6세기에 이제 요 마라라는 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불이나 선처럼 이제 한 글자로 번역을 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훨씬 더 성의를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불은 이제 인간이 아니다라는 의미고, 선은 단일하게 보인다라는 의미로 보이는 것처럼, 마자도 사실은 원래 글자가 이제 이런 뜻은 아니지만, 요 마자의 이제 위자의 그 음을 담당하는 마자가 사실은 삼마자예요. 그러니까 요 이제 우리 보통 삼배옷이라고 할 때 나오는 그 이제 삼인데,
그 중국에서는 사실 이게 이걸로 밧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인도에서는 주로 뭐 사물로도 만들긴 했지만 이제 가장 많이 쓰인 거는 코코넛 껍질이거든요. 코코넛 껍질에 있는 것들을 꼬아가지고 밧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라의 그 시그니처 무기가 올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이 로프를 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런 종류의 올가미하고 요 만자하고 비슷하게 이제 보이는 요런 것까지도 사실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초기 경전이 처음에는 이제 12처가 아니라 5군의 체계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많은 것들이 해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12연기의 다섯 번째가 6처잖아요. 6처인데 그 6처가 사실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던 게 아니라 그러면 12연기도 사실은 붓다의 직설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2연기는 학자들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원래 이제 붓다의 직설이 아니라 후대에 이제 만들어진 체계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건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보면은 사실은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이론에는 사실 직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은 그죠, 이제 초기 경전 중에서 짧은 경전도 있고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짧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깨달음을 유도하는 그런 경전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12연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붓다가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 그 커리큘럼을 이렇게 잘 익혀야 된다라는 틀로 얘기를 하는 경전들 있잖아요. 그런 조직화된 이론들은 사실은 이제 후대에 추가되거나 좀 더 확장되거나 발전된 이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붓다가 항상 중시했던 것은 뭐 이러면서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붓다는 평생에 걸쳐서 단 한 번도 뭐 어쨌다라는 얘기나, 아니면 부처님은 분명하게 뭐뭐가 있다고 혹은 뭐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 것들은 사실은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초기 불교 경전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항상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확률상 원래 붓다의 직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한 경전의 인용은 사실은 어떤 증거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발 물러난 태도가 필요한 게, 그냥 이 얘기는 사실은 100년 전부터 학계에 나오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함경에 똑같은 경전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나 아니면 다른 뭐 더 오래된 수다니빠따나 뭐 담마빠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 없이 한 구절만 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종류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요것만 가지고는 어떤 뭐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요런 것들을 조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후대에 첨가된 것 같은 마찌마니까 있는데요, 한 줄을 인용하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인용하면서 뭐 당신의 얘기는 틀렸다라거나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가 만약에 12연기 체계를 보고서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기자가 역시 부처님의 말씀은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사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감탄을 했으면은 그게 뭐 붓다의 직설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죠? 사실 상관이 없는데, 요걸 붓다의 권위에 기댔을 때 조금 더 뭔가 체계가 더 훌륭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심리 기제가 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 간의 불일치를 보통 이제 대기설법이나 차제설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죠?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경전 간의 불일치들이 있잖아요. 요것들을 부처님이 그냥 사람에 맞춰서 대기설법을 하거나 이게 수준에 맞춰서 이제 차제설법을 했다는 게 어떤 경우에는 되게 유효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항상 쓸 수 있는 그런 만능치 특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눌러버리면은 경전들 간의 층위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카펫 밑으로 쓸어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있을 때 이걸 치우는 게 아니라 카펫을 들어서 이렇게 담아버리는 거예요. 아, 다 대기설법이야. 이게 다 이 부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경전을 편집하는 데 기여했던 그 분들에 대한 사실은 예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뭐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 카펫 밑으로 쓸어 담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안심이었고요. 내가 읽고 있는 경전이 진짜로 이제 붓다의 직설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계속 진심이기를 바라는, 진실이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그게 또 사실은 이게 상업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렇잖아요. 누가 이제 수행을 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초기 경전을 보고서 붓다가 수행하는 그대로 따라가서 내가 그거를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아니면 이제 붓다의 직설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편집된 경전에 있는 수행 체계를 따라 해보니 그대로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어느 쪽 얘기를 듣고 싶으시겠어요? 보통 사실은 이쪽을 듣고 싶잖아요. 그죠? 이쪽에서는 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마디 듣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이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같은 얘기라도 초기 경전에 이제 편집된 내용에는 요런 훌륭한 체계를 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은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붓다가 초기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어느 쪽이 더 그죠? 상업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좀 먹히겠어요. 그죠? 이쪽이 당연히 더 먹히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은연중에 그래서 요 상업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출정후어 얘기도 했었는데, 출정후어에서 처음으로 대승 비불설이 일본에서 나왔을 때 일본의 이제 종단들이, 대승 종단들이 여기 이 책에 나온 대승 비불설대로라고 하면은 우리 종단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세척을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일본 불교계는 잘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불설이냐 아니냐 보다도, 아니면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붓다의 직설만이 진짜로 진실한 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정말로 자기의 의지에서 자기의 판단대로 이 훌륭한 체계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업성이라는 게 꽤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죠? 이렇게 상업성이 편승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상업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 요 초기 경전의 수많은 내용들을 볼 때 동물학자들이 왜 동물 뼈들을 채취해가지고 요 진화관계도를 만드는 것 같은 기분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더 먼저고 어떤 게 더 나중에 생겼고 이건 어느 시대의 얘기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초기 경전은 이제 주라기 공원 같아요. 초기 경전의 수많은 경전들이 여기 보면 티라노사우루스하고 이제 스피노사우루스가 싸우는 장면인데 이거 꽤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면 여기서 이제 스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를 한 번에 목을 꺾어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스피노사우루스의 팬들도 많이 생기고, 반대로 티라노사우루스 팬들의 난리가 엄청 났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게 주라기 공원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실제로 티라노사우루스는 7천에서 6천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에 살던 공룡입니다. 그리고 스피노사우루스는 1억에서 9,4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던 동물이, 시기도 안 맞고 위치도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초기 경전의 수많은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주라기 공원과 같은 내용이고, 이 중에 이제 어떻게 순서를 매길 것인가, 어떻게 역사적인 층위를 나눌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거대한 공룡들의 싸움은 이제 그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작은 거북하고 자칼의 싸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거북은, 거북으로 볼 때 추측할 수 있는 건 여기는 인도가 아니라 아프리카예요. 거북이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라고 아프리카에 사는 종인데, 뭐 이제 계속 이게 비유가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칼이 거북을 잡으려고 해도 거북이 숨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뭐 이런 이제 장면이고,
거북이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야간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요 슈리갈라를 어떻게 음사를 해서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그게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그 여우요괴로 변했어요. 여우요괴로 변해가지고 그 일본의 괴수도감 같은데 보면, 요괴도감 같은데 보면은 그 여우요괴로 이제 야간이 이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거북이 비유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이제 자이나 문헌인데, 그 이제 이시바시아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남의 신체를 가진 존재들은 제어하기 어려운 5 감각기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억제된 자에게는 실로 버려질 대상이 된다. 라고, 그 지금까지 봤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그리고 제어하기 어려운 5 감각기관은 탐욕과 혐오로 이어지니 지혜로운 자는 마치 거북이 신체 안으로 자신의 지체들을 거두어들이는 것처럼 그 감각들을 거두어들이리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감각기관이 탐욕과 혐오로 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이제 욕망의 주체라고 하는 관념이 자연의 오래된 층위에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신체 안으로 걷어들여서 이제 적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처럼 감각기관을 아예 철수를 하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감각기관이 탐욕과 혐오의 주체라는 관념이 분명히 드러나고, 또 하나는 이 감각기관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결국은 욕망의 철수가 되고, 왜냐면 감각기관이 욕망의 주체니까. 그게 사실은 요 맥락에서는 해탈로 바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에 마라가 이제 잠깐 괴롭히는 것 같지만, 마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그냥 해탈처럼 또 묘사가 많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해탈 직전에 마라가 유혹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감각적인 욕망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마라 얘기와 사실은 요 거북이 얘기가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근데 감각기관을 통제하는 게 어떤 건지, 가능한지는 일단은 둘째 치더라도, 감각기관을 완전히 차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 현대에 이제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릴리라는 사람이 그 나름 명상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프로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직업은 신경과학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요 연구 분야가 이제 그 이제 환각을 일으키는 어떤 그 환각제들하고, 아니면 돌고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말년에 매달렸어요. 사실 돌고래라는 게 지금은 되게 머리가 좋은 동물인 것도 알기도 하고, 뭐 돌고래하고 이제 소통을 많이 하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문화권에서 돌고래는 그냥 생선이었어요. 생선처럼 이제 취급을 하지만, 이게 돌고래가 이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라고, 그거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냈었어요, 말년에. 근데 그러니까 생긴 것만 보면 좀 인상이, 그죠, 돌고래하고 겸상도 안 할 것 같이 생겼지만, 실제로 돌고래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많이 이제 나누던 사람이고, 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게 격리 탱크라고 하는 요 탱크입니다. 그래서 요 격리 탱크라는 게 뭐냐면 그냥 통이에요. 물탱크 같은 건데, 거기에 그 화학적으로 처리돼서 사람이 들어가면 몸에 둥 뜰 수 있게 만든 탱크에 문을 그냥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탱크를 만들면은 이제 그 빛과 소리, 뭐 냄새, 뭐 촉감 등 오감이 전부 차단이 돼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오감이 차단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그 피실험자들이 오감이 완전히 차단되니까, 그죠? 그 안이비설 신이 다 차단된 상태가 되면은 환각을 보기도 하고, 그냥 고요와 평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일부는 이제 그 신비로운 소리를 갑자기 환청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자아가 붕괴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피실험자는 산매화가 그 상태에서 산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매 탱크라고 불려요. 실제로 사마디 탱크라고 검색하면은 존 릴리가 만든 요 탱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감각적인 지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가 한 30분 정도만 딱 차단이 돼도 우리는 의식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잘 몰라요. 모르게 되고 갑자기 뭐 환청을 듣거나, 뭐 사람에 따라서는 또 그죠? 정신 상태에 따라서는 산매에 들거나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물을 채우면은 뭐 그냥 사실은 소금물을 채워도 돼요. 소금물을 진하게 타도 사람이 뜨니까, 그죠? 냄새만 안 나게 하면은 이게 오감이 이렇게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의식이라고 나라는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나라는 의식은 사실은 위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냐 그러면은 어쩌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있냐 그러면 그거 확실하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사실 아래 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내가 위치가 거꾸로 있을 때랑 그 똑바로 서 있을 때랑 그 의식의 차이를 알아요. 그죠? 근데 저기 누워 있으면 모든 오감이 다 없어지게 되면 내가 어딘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알리바바에서 이렇게 팔기도 하더라고요. 팔기도 하고 사실 옛날에 강남에 요 샵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음악을 틀어서 그 오감을 다 차단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만 들리게 만들어 놓기는. 그러면 이제 자아가 붕괴되지는 않는데 그 대신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심상화가 엄청 좋아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왜 뭔가를 상상할 때 진짜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심상화가 잘 된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번 가볼까 했었는데 이게 그 팬데믹 이후에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져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유명한 이제 물리학자죠. 이 사람이 그 뭐 물리학자로도 유명하지만은 그 교양 교재를 되게 재밌게 쓰는 걸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그 일화들, 그 에세이들을 모은 게 이제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라는 책인데 평소에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한번 자기도 이제 들어가 봤다고 요 책에다가 얘기를 적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격리 탱크가 궁금해서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게 뭔지를 들어가 봤더니 자아가 이동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아 위치가 있는데 아래 위가 모르니까 자아가 마음대로 이동을 한다고 느끼더니 이 사람은 바로 유체 이탈에 들어가게. 그래서 떠서 그 탱크 위에서 탱크를 내려다보는 상태가 됐대요. 근데 본인은 이제 결론은 이제 과학자니까 아마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탱크 밖으로 빠져나왔대요. 이게 유치가 빠져나와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탱크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옛날에 이 책이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본인은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탱크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그 픽시즈라는 이제 밴드가 좀 이제 Where is my mind 뭐 이런 이제 노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파이트 클럽의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걸로 유명한데 이게 사실은 요 가사가 잠수부에 관한 가사예요. 잠수부들이 사실은 들어가다가 이렇게 그 자아가 붕괴되는 일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격리 탱크랑 비슷한 상태인데 요 가사가 발은 위로 머리는 아래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회전해봐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잠수부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다이빙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깊이 들어가잖아요. 깊이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면은 그때는 눈을 감으면은 이게 내가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내가 위를 향하고 있는지 아래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순간 뜨지를 않으니까 그죠? 몸이 딱 고정이 되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머리가 붕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 스스로 묻게 될 거야. 내 마음은 어디 갔지? 하고 이때도 사실은 잠수부들이 순간 의식이 사라지는 이런 상태를 뭐 이게 깊은 상태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차단이라는 게 감각을 5가지를 차단하는 게 뭐 욕망을 억제되는 면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런 정신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태개조라는 영화고 우리나라는 개봉은 안 하고 아마 비디오로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 격리 탱크에 들어가는 실험이 사실 60년대 유행할 때 그때 이제 그 대학 커뮤니티에 관한 얘기를 다루는 이제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격리 탱크에 들어간 요 과학자가 막 이런 환상들을 막 봐요. 이런 환상들 어떻게 보면 환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명상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게 되는 어떤 일련의 이제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사실 되게 잘 표현한 영화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비슷하게 이 사람이 소리만 안 들리게 해도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오르필드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계속 가장 여기가 지금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이거든요. 이게 계속 한 20년 전부터 계속 기네스북을 갱신하고 있어요. 갱신하고 계속 이제 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조용한 곳에서도 딱 눈을 감고 집중을 하면 어딘가에선가 소리가 들리거든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은 좀 크게 들리죠. 근데 여기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로 소리가 흡수가 돼가지고 더 이상 반사가 되지 않는 상태가 돼서 그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곳인데 이게 기네스북에 처음에 마이너스 9데시벨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가 20년 동안 갱신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24.9데시벨까지 소리가 거의 이제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혈액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이 상태에서 한 30분 있으면은. 그리고 호흡 소리가 우리는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몸 안에서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중력이 향상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방향상실과 불안감이 느껴서 막 못 버티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차단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감각을 진짜로 차단하는 데 관한 얘기가 초기 경전에 나오는데 여기도 사실은 그 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방경이나 이제 그 맞지마 니까에 있는 요 내용을 보면 어떤 브라만의 가르침을 누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수습 방법이 이제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는 감관의 수습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감각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붓다가 굉장히 비아냥을 합니다. 그렇다면 맹인이나 농인들이 감각기관의 수습자들일 것이다. 그럼 아예 안 보이거나 안 들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한 명상가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거는 감각 통제라는 게 사문 전통이 아니라 브라만 전통의 기원인가 라고는 여러 가지 좀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브라만이 그렇게 쉽게 가르침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이렇게 뭔가 그 퍼지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한 면이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시각기관을 아니면 청각기관을 중시하는 것은 맨 처음에 가장 오래된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사유이긴 합니다. 왜냐면 우파니샤드에서는 감각기관을 최초에는 2개만 세요. 나머지는 없고 시각과 청각 2가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반짝까마구나 이제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감각을 5가지로 세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최신의 이론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을 5으로 세는 것은 사문 전통에 이제 기원을 하고 아마 불교보다 조금 먼저 일어난 그 자이나교 문헌에 처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까타 우파니샤드에서는 사실 브라만 전통 최초로 이제 마나스하고 5감각기관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지만은 또 반대로 이제 조금 의심스러운 아트라바베다의 한 구절에 요 마나스하고 5감각기관이라는 형태가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층위 안에서는 그 이전 맥락이랑 너무 틀려서 아마 그 후대에 추가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오래된 우파니샤드 이제 브리하다 아란야카 우파니샤드를 보면은 대체로는 감각이 2개밖에 안 나오는데 5감각이 다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나스하고 5감각기관이라는 요 체계가 안 나오고 그냥 뭘 다 쓸어 담은 것처럼 심장, 그 다음에 5가지 감각기관 하나하나씩 세고 그 다음에는 그거랑 같은 같은 뭐 대등한 위치에서 갑자기 여러 행위기관들이 나와요. 그냥 배설기관이랑 생식기관도 사실 요것들은 같이 재서 이제 우리의 감각이 5가지밖에 없다라는 체계는 안 들어가는데 요런 것들이 아마 이제 뒤에 추가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우파니샤드 안에서도 이게 층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2개만 세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거 좀 더 넘기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냥 세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체계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문 전통에도 여러 표현으로 감각기관의 차단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와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브라만 전통의 기원이 있는지 사문 전통의 기원이 있는지는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 이렇게 감각기관의 수습에 대해서 붓다가 분명하게 반대를 하는 어조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또 어떤 부분을 보면 특히 이제 대반열반경, 이제 대반열반경도 여기 여러 버전이 있는데 여러 버전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얘기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내가 명상을 하면서 감각을 잘 차단한다고 자랑을 해요. 뭐 그때 그런 기술이 있긴 했나 봐요. 실제로 감각들을 탁 명상을 하면서 막는. 근데 붓다가 그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내가 전에 명상을 할 때는 번개가 내리쳐서 농부 2명이 죽고 소 4마리가 죽은 데는 나는 몰랐다라고. 이제 내가 더 잘 차단한다고
압도하는 방식이죠. 이게 감각의 수습에 대해서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거는 아마 분명히 앞에 얘기하고도 틀리죠. 감각의 차단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거의 뭐 이제 그 맹인과 농인이 뭐 그렇다면 최고의 명상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죠. 요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다른 층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아마 후대에, 아마 이 부분이 후대, 좀 더 후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이겠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부다는 이제 나는 이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감각 차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평상시에 명상이 나는 감각을 차단하는 상태라는 것처럼 감각 차단에 대해서 그냥 나는 하려고 하면 잘하는데 쓸모없어서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명상이 사실 나는 감각이 차단된 상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뭐 이런 이제 역사적인 그 층위가 여기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감각의 통제라고 하는 아까 자이나의 이제 거북의 비유를 일단 생각을 하시고 불교에서 나온 이제 가장 오래된 걸로 보이는 비유는 요 쌍유타 니카에 일단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치 거북이 5지체를 다시는 껍질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뭐 쭉 나와서 이러면은 이제 꼭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북이 5지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1.17에는 쌍유타 니카의 1.17에는 운문만 나오는데 이렇게 개성만 나오는 반면에 그 35.240에서는 산문도 같이 그 나오면서 이 부분이 어떤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칼이 나옵니다. 자칼이 다가오니까 거북이 5지체를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칼이 이제 지켜보면서 기다리다가 실망해서 돌아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하기를 자칼이 이제 그 빠삐멘트 이제 마라죠. 마라 빠삐멘트고 이제 그 마라고 거북이 이제 그 비구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수행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5지체는 결국 5 감각기관을 의미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를 거북이 이제 5개를 집어넣는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를 잘 주목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요것들이 요 이제 그 아타카타라는 이제 주석 문헌군이 있어요. 그 니카야들은 항상 그래서 출판된 거는 니카야만 출판이 되는데 실제로는 아타카타가 그대로 남아있고 요즘 인터넷에서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쌍윤타 니카야에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면 이거를 어떻게 상자부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라고 확정을 지었는지를 알려면은 사실은 요 구절에 해당되는 이제 그 아타카타 요 주석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주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게 연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어떤 부분은 사실은 빨리 아비담마보다도 오래된 그 주석 문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죠. 이제 적어도 상자부 전통에서는 이렇게 봤다라는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체들이라는 말이 개성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이게 머리를 5번째로 하는 지체들이라는 거니까 그 사지하고 머리다라는 거를 그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역 아함에서 보면은 2가지가 나옵니다. 자방경에 2번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하나는 운문만 나오고 하나는 산문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운문만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거북이 훌륭한 방법으로 껍질 속에 스스로 6지체를 감추는 것처럼 있어요. 장육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렇게 수행자는 선정을 익히며 뭐 쭉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산문도 포함된 요 그 경에서도 똑같이 6지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개성에서 지체의 숫자에 관한 얘기가 없이 그냥 내부적인 해석으로만 이게 5지체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것도 아마 원문은 6지체라는 말이 개성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그 아마 이제 그 저 개성을 만들 때 그게 들어갈 자리가 없을 거예요. 자리가 없는데 근데 요 이제 한역자들이 장육이라고 쓴 거는 그거를 한역할 당시에 자기가 배운 전통에서는 지체가 6개라고 이제 배운 거예요. 6개라고 배우고 여기 산문에 보면은 그 이제 그 자칼이 이제 파순이고 역시 이제 그 마라죠. 마라고 근데 거북이 이제 비구고 그리고 6지체가 육근이다라는 식으로 아까 그 쌍유타 니카에서는 5지체가 오근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6지체가 육근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이 왜 이제 요런 생기냐면은 요 부분에서 이제 거북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 거북이 언어권에 따라서는 요 거북이라는 종류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터틀이라는 단어는
요 모든 거북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북과 자라까지 포함한 단어예요. 영어 단어 이제 터트는. 근데 이제 톨토스라고 하면은 이제 육지 거북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터틀 안에는 이제 담수 거북, 뭐 수생 거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물에 사는 거북이 요런 거북이고, 요걸 보통 이제 하드쉘이라고 불러요. 껍질이 딱딱하니까. 근데 그 중에 부드러운 껍질을 지닌 그 터틀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자라라고 표현을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권에서는 자라 별자를 사용을 하죠. 우리 별주부전이라고 하는 게 요 자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바다거북 등등이 있습니다. 뭐 근데 요 외에도 이제 거북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인도에 나오는 거는 요 정도입니다. 불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북은 요 4가지 정도 크게 나눠서 이제 요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산스크리트에서는 그냥 꾸르마라고 표현이 돼서 이게 은근히 혼동이 됩니다. 요것 중에 어떤 걸 의미하는지. 빨리 오는데 꾼마라고 하죠. 꾸르마, 꾼마. 요 단어도 일단은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뭐냐면 육지거북이 우리나라에 안 살아서 다들 잘 모르시는데 보통 느린 거북의 이미지가 육지거북이에요. 그리고 등이 동그래요. 동그랗고 높고 굉장히 두터운 상태고, 그리고 보통 느릿느릿하다는 거북의 이미지가 육지거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상에서 다리가 달린 생물 중에는 가장 느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건 이제 인도 별거북이라는 종류인데, 이 동물들의 이제 그 능력치 수치를 만약에 환산을 해서 요게 이제 평균치라고 치면은 그 방어력은 최강이에요. 최강으로 올렸는데 스피드는 그만큼 희생을 해서 가장 느려요. 가장 느린 상태고, 이게 사람으로 치면 자기 상반신 정도 되는 직경에 그 두꺼운 가마솥을 등에 지고서 항상 기어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방어는 최강이지만은 빨리 다니지는 못하겠죠. 근데 동물계 중에 만약에 요것과 이제 반대로 스피드를 최대로 올리고 방어력을 최대한 낮춘 동물이 사실은 치타예요. 엄청 빠르죠. 치타는 속도를 위해서 사실은 뼈가 엄청 얇아요. 속도를 올리게 뼈가 얇게 진화를 했고 뼈에 구멍도 많아요. 그러니까 뼈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만큼 엄청 빨리 달리게 된 대신에 툭 치면 뼈가 부러져요. 툭 치면 뼈가, 갈비뼈도 되게 잘 부러지고 이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상에서 밸런스 조절에 실패한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양쪽 다 이제 멸종 위기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기분 탓인지 이게 둘 다 눈빛이 좀 슬퍼 보이죠. 실제로 진짜로 슬퍼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요거를 일단은 보면 요 이제 대표적인 육지거북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적인 기여를 한쪽에서 가장 많은 문화적인 기여를 한 게 동헤르만 육지거북이라고 하는 종류, 그리스 지역에 주로 살아요. 요 또 비슷한 게 서헤르만 지역이라고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사는 뭐 이제 다 비슷한 종류들이에요. 요 거북이 요런 문화적인 기여들을 했습니다. 요 아이소포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소부아의 이솝을 얘기하죠. 이소부아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에 나오는 거북이가 요 동헤르만 거북이고, 또 위 아킬레스와 이제 거북의 그 역설 있잖아요.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기 나오는 것도 사실은 육지거북이에요. 육지거북이고, 사실 원래 이제 그 제논이 얘기를 할 때는 아킬레스하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걸 좀 더 이렇게 과장을 하려고 거북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아킬레스가 영웅인데 거북보다 2배밖에 안 빠르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치고도 이제 느리게 되는 거라서 나중에 뭐 이상하긴 하지만 나중에 결국 거북으로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이스킬로스라는 그리스 3대 비극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비극이라는 장르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거북과 관련된 일화가 어느 날 신탁을 받았는데, 신탁이라는 게 이제 신전에서 그 신녀가 이렇게 신의 목소리를 듣고서 전해주는 거거든요. 전해주는 건데, 유명한 데가 이제 그리스 델포에 있는 신전이에요. 아폴로 신전에서 신탁을 되게 잘 내려주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제 신발 명소처럼 돼 있는 델포의 신전인데, 요즘에 지질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아니라 지질학자들이 그 밑에 델포이의 그 신전 부근을 탐사를 했는데, 단층인데, 단층 사이에서 에틸렌 가스가 샌대요.
근데 에틸렌 가스가 뭐냐면 의식은 유지한 채로 되게 몽환적인 기분이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옛날에 이제 신탁을 받을 때 이제 기술들 중에서는 신탁을 받는 순간에 달콤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에틸렌 가스가 실제로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탁을 받는 게 그 단층에서 에틸렌 가스가 많이 새는 날이 신탁을 엄청 잘 받는 날인 거예요. 근데 요 신탁의 내용들이라는 게 보면은 여러 이제 문학 작품이나 신화나 아니면 실제 사례에서도 나오는데 보통 한 문장으로 나와요. 한 문장으로 나와서 요 나온 문장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설명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근데 아이스킬로스는 어떤 신탁을 받았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맞아서 죽으리라 이런 신탁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방 안에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천장이 무너질까봐 무섭고 그래가지고 그 길에 이제 나왔더니 길에도 뭔가 이렇게 뭐가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아예 들판에 나왔어요. 들판에 나가지고 오늘 그냥 하루 들판에서 지내자고 들판에서 이렇게 책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리스 지역에 이제 동헤르만 거북이를 잡아먹는 게 독수리들이 이걸 잡아가지고 수십 미터까지 올려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바위에 떨어뜨려서 잡아먹거든요. 그게 깨지지는 않아요. 워낙에 단단해가지고 깨지는 않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북이가 그냥 순간적으로 쇼크로 죽어요. 죽으면 이제 팔대를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죽는데 그걸 이제 쪼아서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이 독수리가 이걸 들었다가 이제 들판에 이제 머리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바위인 줄 알고 요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죽게 되는 요것도 이제 예, 신탁이 결국 이루어지긴 했어요. 근데 하여튼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기여가 있는 육지거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게 갈라파고스 육지거북이죠. 이게 제일 큰 종류고 큰 거는 1.5m까지 돼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지금 요 찰스 다윈이 사실은 소개를 하면서 유명해졌는데 다윈이 이 새끼들을 갈라파고스 원정을 갔다가 데려온 거북들이 최근까지 살아 있었어요. 176살인가에 죽었어요. 굉장히 오래 살죠. 오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주기가 느려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거는 2025년 4월 달에 나온 기사에서 봤는데 미국의 어떤 동물원에서 갈라파고스 거북의 새끼 때부터 90 몇 년을 키운 거북들이 있는데 90 몇 살에 이제 계속 합사를 한 상태로 암수를 키웠는데 90 몇 년 만에 최근에 처음으로 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90년 동안 별로 이게 친하지 않게 지내다가 이게 인제서야 이제 알을 낳게 되는데 사람으로 치면 이제 썸을 90년 동안 타는 거잖아요. 무슨 동물계 해리와 셀리처럼 요런 이제 그 주기 자체가 굉장히 느린데 요게 사실은 진화론에 기여를 했어요. 왜냐면 요 밑에 있는 요 거북을 이제 돔형 갈라파고스 거북이라고 그러고 요 위에 있는 걸 안장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안장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목 부분이 이렇게 뒤로 까디집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목이 길죠. 위로 올라가는데 왜냐면 이제 여러 섬에 있는 거북들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 요 섬에서 이제 안장형이 있는 거북들은 그 거북이 사는 섬을 보면 선인장이 되게 키가 커요. 그러니까 거북들이 선인장을 먹는데 그 선인장이 이제 그 거북한테 안 먹히려고 계속 크게 진화를 하고 거북들도 이제 안장형 목이 길어지면서 점점 진화를 한다는 이제 가설을 세워서 사실은 진화론에 공헌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요 거북들은 전반적으로 되게 이제 순하고 또 대부분은 초식이에요. 초식이고 육식을 하더라도 이제 사체를 먹거나 아니면 지렁이 정도를 먹거나 요 정도 대부분 이제 초식 동물이고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은 이런 형태죠. 이제 그 보통 붉은기 거북이라고 하는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걸 많이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집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집에서 키우다가 이제 그 연못에 놔주고 막 이러면서 생태 교란종이 돼가지고 지금 수입 금지 거북이 됐어요. 이제 그만큼 생존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멸종 위기인데 얘네들은 근데 생긴 걸 보면은 이제 물에 사는 거북이고 사실 왼쪽에 있는 육지 거북들은 수영도 못해요. 거북이지만. 근데 일단은 훨씬 얇죠. 얇고 유선형으로 생겼죠.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겼고 능력치를 보면 아까 이제 이렇게 방어력이 치중됐다고 치면은 요거가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얇아지니까 방어력은 좀 떨어지는 반면에 스피드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얘네는 사냥도 잘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두 종류가 있다는 거를 일단 알려두시고, 요 비슷한 종류 중에 이제 이제 일본 돌거북이라고 해서 보통 이시가메라고 하는 요런 종류도 있고, 우리나라 유일한 토종 거북이 요 남생이에요. 남생이도 사실 여기에 속하는데, 근데 남생이는 이 수생 거북이긴 한데 좀 느리고 조금 더 이렇게 사냥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멸종위기에 있고, 오히려 요 거북이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거북이 또 이제 요거는 잘하죠. 잘하고 또 바다거북 같은 형태도 있는데, 요것들을 전부 다 산스크리트는 꾸르마, 빨리어는 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거북이의 비율을 보면은, 법구경에 원래 이제 단맛바다 자체는 보면은 이제 이 신체가 항아리 같음을 알고서 쭉 이제 마라와 싸울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법구경의 똑같은 구절을 보면은 한약 법구경이에요. 이제 마치 거북이 여섯을 감추고 이제 장육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처럼 방어하고 지혜로서 마라와 싸우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항아리인데 하나는 거북으로 나와요. 근데 어떤 게 원본에 가까울까를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어서 다른 이제 버전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요 티베더의 이제 달맛바다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붕바라라고 나오는데, 요건 항아리라는 뜻이에요. 티베더 이제 법구경에도 이제 항아리라고 나와서 아마 한역이 이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간다라 지역이 오는데 간다리의 담합바다가 이제 몇 개 단편이 지금 발표가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꾼모라고 이제 꾼마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 간다리의 담합바다는 거북이를 얘기하는 건가 싶은데 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그 언어가 이제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산스크리트로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르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팔정도 할 때 그 도가 마르가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빨리어가 되면 이제 마가가 되고, 이게 간다리에서는 마가가 됩니다. 더 훨씬 더 뭉개져요. 왜 이제 사투리가 될수록 더 이제 뭉개지잖아요. 항아리 이제 꾼바라고 산스크리트하고, 빨리어도 이제 꾼바, 그리고 이제 간다리에서는 꾼마라고 하게 됩니다. 사실은 간다리의 꾼마는 항아리를 뜻하는 거예요. 뜻하는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거북은 이제 꾸르마하고, 그 빨리어에서는 꾼마라고 하죠. 근데 간다리에서는 사실 용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 간다리어가 이제 편집본에 나온 것들을 저도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거북의 용례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근데 요 이제 마르가, 마가 이렇게 되는 요 과정으로 추정을 해볼 때는 사실은 아마 꾸마가 될 거예요. 꾸마가 돼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요거죠. 이제 간다리의 꾼마, 이제 항아리를 의미하는 꾼마하고 빨리어의 거북을 의미하는 꾼마가 이제 거의 같은 뜻이죠. 그리고 사실은 아까 그 자이나교의 거북 비유에 나온 문헌에서 이제 아르다마가지로 되어 있는 여기서도 거북은 이제 꾼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려서 결국은 요게 이제 항아리가 거북이 된 이유는 이런 발음의 유사점이나 아니면은 항아리처럼 다룬다는 게 항아리처럼 되게 이제 조심조심 다룬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마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라라는 결국 강간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다 보니까 요것들이 이제 그 항아리가 꾼바가 사실은 이제 거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해와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확장이 일어나냐면은 그 담마바다의 주석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어요. 그 엘라파떼라 얘기가 나오는 게 담마바다의 주석이에요. 주석인데 법구경도 주석이 따로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그 각 구절마다 관련된 얘기들을 모아놓은 주석을 법구 비유경이라는 형태로 한역어로 번역이 돼 있는데, 법구 비유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요 6개를 감춘다는 게 육군을 얘기한다는 건 뭐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물에서 올라온 거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거북들은 사실은 육지 거북에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그 쌍육단 이까야나 그 자이나교 문헌에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종도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 엘론가타 육지 거북이라는 그 육지 거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물에서 올라온 거북이고 자칼 대신에 자칼이 수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북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바뀌는지, 예, 이런 종류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바뀌는지를 이제 좀 일단은 이제 그 놔두고서 그 이제 이 거북의 종류라는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많이. 왜냐면 용어 자체가 거의 거북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칭하는 게 워낙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이제 우유의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힌두교의 이제 창세 신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왼쪽에 이제 있는 것 다 악마들이에요. 악마들이고 오른쪽이 이제 신들이에요. 신들이 그 이제 불사의 이야기인 그 암리따를 얻기 위해서, 암리따는 지난번에 마라 얘기할 때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얻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우유의 바다를 휘젓자, 이런 합의를 보게 돼요. 근데 우유의 바다를 휘저으려면은 이제 뭔가 스틱이 필요하니까 만다라 산을 뽑아가지고 스틱으로 쓰자라고 하고, 근데 스틱을 이제 여러 명이서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요 바스키라는 요 이제 머리 5개 달린 뱀이 내가 로프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이제 그 졌는데, 이게 막 졌다 보면 흔들리니까 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우리 자주 나오던 인드라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스틱이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요걸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비신의 화신인 꾸르마예요. 꾸르마가 딱 요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죠. 산을 받치고 1000년 동안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꾸르마라고는 표현이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 생긴 모양으로 보면 사실은 요게 자라예요. 자라 뒤집어 놓은 거랑 통닭, 그죠? 통닭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보면 요거는 이제 사실은 어디까지 이제 지금 어디 있는지가 정확하지 않고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자라 위에 뭔가 스틱이 있죠. 스틱이 있고 양쪽에서 이제 붙잡고 있고, 또 비신의 화신인 꾸르마가 그냥 그 비신우와 자라가 합성된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변신의 중간 단계로도 많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저 타밀나두에 있는 이제 꾸르마인데, 여기 비신우 신이고 요 밑에 자라 모양으로 돼 있죠. 요게 한 9세기 정도고, 요거는 한 16세기쯤에 이제 까르나타카에 있는 그 힌두 사원에 있는 건데, 요것도 자라 모양이죠. 사실 그래서 비신우의 화신이라고 하는 거북이라고 보통 우리 번역이 되는데, 실제로는 자라예요. 자라. 그리고 근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요 우유의 바다에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그 부조가 인도가 아니라 앙코르와트에 있어요. 앙코르와트에 있는데, 앙코르와트가 사실은 폐허 속에 갇혀 있다가 그 뭐 되게 이제 그 수백 년 만에 발견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긴 했었대요. 근데 폐허 상태로 있던 건 사실이고, 요게 요 이제 외벽인데, 외벽 폭만 해도 1km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요 중간에 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뒤쪽에서 이제 보는 걸로 이제 시선을 바꾸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요게 지붕이 다 금으로 도금이 돼 있었어요. 금으로 도금이 돼 있고, 요것도 다 금으로 도금이 돼 있고, 지금 요 빈 땅에 전부 다 사원이 세워져 있었대요. 세워져 있었고, 요 가운데 비신우 신을 황금으로 봉을 해놨대요. 도금이겠지만 황금의 비신우 신이 모셔져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힌두 사원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이 완성도가 높은 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힌두 사원 안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들어가면 여기 이제 복도를 이렇게 회랑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회랑 안에 진짜로 여러 가지 부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절정에 달하는 부분이 이제 회랑을 들어와서 쭉 돌다가 이제 보게 되는 요 자리에 조금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우유의 바다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신전에 들어온 사람들, 신전에 압도되었다가 이렇게 쭉 마지막에 이제 우유의 바다를 보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49m 정도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우유의 바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우유의 바다를 좀 살펴보면은, 이 일부지만은 여기 위에가 이제 인드라 신이죠. 인드라 신인데 많이 크기가 작죠, 옆에 다른 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격이 이제 베다에서 최고 신이었다가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산을 이렇게 받치고 있죠. 산을 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데,
요거 못을 보면은 요 빨간 거는 사실은 원래 여기 전체가 이 컬러링이 돼 있었어요. 색칠이 돼 있던 상태였는데 다 벗겨지고, 근데 요 빨간색 계열은 이 산화철이라고 그러죠. 이게 녹이에요. 녹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아직 남아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빨갛게 보입니다. 근데 이 인드라가 지금 날고 있는 거죠. 공중에 둥 뜬 상태에서 붙잡고 있는데 이 부유감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표현이 됐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만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받치면서 산을 이제 받치고 있고, 여기 뒤에 옷자락 같은 거 보면 되게 얇은 느낌을, 하늘하늘거리는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죠.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유마강에서 그 지난 시간에 봤던 천녀들, 이제 앞사라들 나오는데, 요 앞사라들도 보면은 정교한 것도 정교한 거지만은 여기 세 명의 앞사라들만 봐도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비슷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어깨선이 묘하게 이렇게 서로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식으로 하자면 이게 딱 맞춰서 칼군무를 한 게 아니라 조금씩 좀 약간 자유롭게 이렇게 춤을 추는 방식을 표현을 한 걸 요 49m가 양쪽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춤을 췄으면은 되게 난잡하게 보였을 거고, 딱 칼군무를 했으면 오히려 정적으로 보였을 텐데, 딱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살짝 틀어져 있고 몸이 튼 방향도 묘하게 셋이 약간 다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하여튼 대단한 그 우유의 바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요 밑에 받치고 있는 거북이에요. 꾸르마인데 여기를 한번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에 이 등갑이 있죠. 등갑이 있는 거는 자라가 아니란 소리예요. 자라가 아니라 여기 수생거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등갑이, 여기 등갑의 선이 사실은 나이테거든요. 거북이 나이테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하나 굉장히 정교하게 새기고, 보면은 목걸이도 새겨져 있고 진주로 장식이 돼 있고 왕관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빈 곳을 두지 않고 굉장히 정교하게 새겼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새겼는데 다른 거북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죠. 왜냐면 생각해서 앙코르와트 그 큰 사원에 황금을 짓는 게 아마 요즘 같으면은, 그죠?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거의 뭐 몇천억, 어쩌면 조 단위의 공사를 30년 동안 지었으니까요. 공사인데 거기에 절정이 되는 회랑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가장 이렇게 그 공을 들인 우유의 바다의 그 센터를 차지하는 거북이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거북이는 딴 데는 높이 있지만 거북이는 이제 사람 눈앞에 바로 보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높이가. 근데 그게 잘못된 거북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이제 그게 아마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뭔가를 잘 모르고 이렇게 헷갈리는 일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주몽설화도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는데, 광개토 왕릉비에 보면은 그 주몽이 이제 금화왕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도망쳐서 고구려를 건국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도망칠 때 이제 그 강을 만났는데 강에서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거북들이 나와가지고 받쳐줘서 거북들을 밟고 이렇게 지나갔다는 이런 설화가 있는데, 근데 거북들이 도움을 줬다고 나오는데, 이 왕릉 비석이니까 이제 고구려 때 이제 새긴 거겠죠. 근데 그래서 이건 거북인데 삼국사기나 삼국연사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를, 그 물고기와 자라들이 도움을 줬다고 자라 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좀 헷갈리기 쉬운 뭐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원래 육지거북이 있던 거북이 수생거북으로 변하는 게 대체 어떤 사정이 있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